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에 살던 한 남성분의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누나한테 받은 뜨거운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조카를 딸처럼 키웠지만 돌아온 건 인생 허무였습니다. 그래도 조카 키운 것에 후회는 없고 난 누나와의 약속을 지켰기에 내가 누나를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윤태수는 30에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셔터를 올리고 저녁 8시가 되어야 내리는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가게 안에는 녹슨 못부터 최신 전동 공구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고 단골 손님들은 태수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믿고 찾아왔다. 태수 씨, 이 나사못 한 봉지만 주세요. 네, 손님. 잠깐만요. 태수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사러 와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사용법까지 알려줬다. 그런 성실함 덕분에 가게는 크게 번창하진 못해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다. 아내 미라는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서 간단한 장부 정리를 도왔고 아들 재호는 학교를 마치면 가게 일을 거들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런 태수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겨울이 있었다. 그해 12월 평생 의지하던 누나 윤순이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태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손은 떨렸다. 누나는 태수보다 5살 위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누나는 태수를 키우다시피 했다. 학교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고 태수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결혼까지 미뤘다. 태수에게 누나는 부모이자 은인이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말에 태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누나는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태수가 누나의 손을 잡자 누나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태수야, 누나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누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손목을 붙잡았다. 하린이, 내 딸, 부탁한다. 누나, 무슨 소리야. 누나가 키워야지. 제발, 내 대신, 부탁해. 누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하린이 잘 키울게. 누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누나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장례식은 쓸쓸했다. 누나는 평생 혼자 살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조문객은 태수의 지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린 하리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당시 하리는 겨우 3살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태수는 하린을 바라봤다. 작고 여린 아이가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았다. 친척이라곤 태수 부부밖에 없었다. 하린의 아버지는 하린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떠났고 그 이후 소식이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태수는 아내 미라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하린이를 우리가 키워야 할 것 같아.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언니가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길이 있겠어요. 하린이는 이제 우리 딸이에요. 재호는 뭐라고 할까? 재호는 착한 아이잖아요. 동생 생긴다고 좋아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재호를 불러 앉혔다. 재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아빠? 하린이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동생으로. 재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었다. 좋아요. 저 동생 갖고 싶었어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렇게 하린은 윤태수 부부의 집으로 왔다. 태수는 하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딸이다. 누나의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살 거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 하린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고 엄마를 찾았다. 태수와 미라는 번갈아 가며 하린을 안아주고 달랬다. 재호도 자기 장난감을 하린에게 나눠주며 함께 놀아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린은 조금씩 밝아졌다. 1년쯤 지나자 학교에서도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다. 태수는 하린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우리 하린이 정말 대단하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좋아, 아빠가 사줄게. 태수는 친아들 재호보다 하린에게 더 신경을 썼다. 학용품을 사줄 때도, 옷을 사줄 때도 항상 하린이 것을 먼저 골랐다. 미라도 하린을 친딸처럼 아꼈다. 요리를 할 때도 하린이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생각했고 학교 준비물도 꼼꼼히 챙겼다. 재호는 불만 없이 동생을 잘 챙겼다. 오히려 동생이 생긴 게 좋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하린은 예쁘고 밝은 소녀로 자랐다. 성적도 좋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태수는 하린이 자신을 진짜 아빠로 생각하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린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린이 오래된 가족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태수는 가게에서 일하느라 집에 없었고 미라는 장을 보러 나갔다. 하린은 혼자 거실에서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 하린을 안고 있는 여자. 지금 엄마라고 부르는 미라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였다. 하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또 다른 사진. 이번에도 그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린은 손이 떨렸다. 앨범을 더 뒤지자 진실이 드러났다. 자신의 친어머니는 미라가 아니라 순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자신은 조카였다. 친딸이 아니었다. 하린은 앨범을 덮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저녁에 태수가 돌아왔을 때 하린은 조용히 물었다. 아빠, 내가 아빠 딸이 아니란 거 진짜예요? 태수는 얼어붙었다. 미라도 놀란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봤다. 하린아, 그걸 어떻게? 앨범 봤어요. 사진 속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 엄마죠? 태수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하린아, 미안하다. 내가 더 크면 말하려고 했는데 왜 말 안 해줬어요?
나 바보처럼 삼촌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하린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널 진짜 딸처럼 사랑하고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데.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수는 하린을 안으려 했지만 하린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그날 밤부터 하린은 변하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학교에서 돌아와도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태수가 말을 걸면 네 혹은 아니요로만 대답했다. 미라가 반찬을 챙겨줘도 괜찮아요라며 거절했다. 태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하린의 마음속 금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그리고 그 금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되어버렸다. 하린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갑자기 진학을 포기했다. 고3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었다. 태수와 미라는 당황했다. 하린아, 무슨 소리야? 너 성적도 괜찮은데 왜 갑자기?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삼촌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하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린 내가 대학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요? 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전 조카일 뿐이에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하린은 그 대화 이후 며칠 뒤 집을 나갔다.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태수가 보증금을 대주겠다고 했지만 하린은 완강히 거절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하린은 카페, 편의점, 주점 등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태수는 가끔 돈을 보내려 했지만 하린은 항상 거절하며 돌려보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 혼자 살 수 있어요. 미라는 밤마다 울었다. 재호도 누나를 찾아가려 했지만 하린은 만나주지 않았다. 가족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하린은 박도훈을 만났다. 도훈은 하린이 일하던 강남의 한 주점 단골 손님이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늘 세련된 옷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왔다. 처음엔 다른 손님들처럼 술만 마시고 갔지만 어느 날부터 하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몇 달 안 됐어요. 학생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만 일하기엔 아까운데. 도훈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하린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도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몇 주 후 도훈은 하린에게 명함을 건넸다. 난 온라인 마케팅 회사 CEO야. SNS 광고 대행이랑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하는데 요즘 잘 되고 있어. 하린 씨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배우면 되지. 능력 있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여기서 팁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 하린은 솔깃했다.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싶었던 그녀에게 도훈은 희망처럼 보였다. 도훈은 그 후로도 자주 가게에 왔고 하린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갔다. 어느 날 도훈이 제안했다. 하린 씨, 나랑 밥 한번 먹을래? 회사 이야기도 자세히 해주고. 하린은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그날이 두 사람의 첫 데이트였다.
도훈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할인을 데려갔다. 여기 스테이크 맛있어. 먹어봤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래. 그럼 오늘 실컷 먹어. 내가 쏠게. 도훈은 할인을 특별하게 대했다. 할인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느껴보지 못한 관심이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도훈의 실체는 달랐다. 그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불법 도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환전 브로커로도 활동했다. 수입은 컸지만 언제 단속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다. 할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도훈은 자신의 일을 철저히 숨겼고 할인 앞에선 항상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했다. 불과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할인은 도훈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도훈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관심,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함. 1년쯤 지났을 때 도훈이 제안했다. 우리 결혼할까? 정말요? 응. 난 진심이야. 할인이랑 평생 살고 싶어.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결혼을 알리는 방식은 냉정했다. 할인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보했다. 삼촌, 저 결혼해요. 뭐? 할인아, 갑자기 무슨 결혼을?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작은 결혼식이니까 오시지 않아도 돼요. 할인아, 그래도 우리가 끊을게요. 전화는 끊겼다. 태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미라가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할인이가 결혼한대. 뭐라고요? 태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할인은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다. 결혼식 당일 태수는 몰래 예식장을 찾아갔다. 작은 예식장이었고 하객도 많지 않았다. 멀리서 할인의 모습이 보였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할인은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신랑인 도훈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태수는 그의 얼굴을 처음 봤다.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뭔가 경박해 보였다. 식이 끝난 후 태수는 할인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도훈이 먼저 태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아, 삼촌이시죠? 저 박도훈이에요. 그래요. 우리 할인이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도훈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태수는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 할인은 태수를 보자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삼촌,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할인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제 제 인생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할인은 돌아서서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갔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결혼 후 할인과의 연락은 거의 끊겼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태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도훈이 대신 받았다. 삼촌, 할인이는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끊을게요. 어느 설날 태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도훈이 받았다.
삼촌, 명절인 건 아는데 저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솔직히 돈 좀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옆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촌이 뭘 해줬다고 부모처럼 굴어.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태수는 숨이 막혔다. 도훈이 웃으며 말했다. 하하, 삼촌 죄송해요. 할인이가 좀 예민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끊겼다. 태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라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할인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만 상처받으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할인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난 어느 봄날, 태수는 구청에서 날아온 공문을 받았다. 철물점이 있는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다. 태수는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30년 넘게 장사한 낡은 건물이 재개발이라니.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지역 보상금이 꽤 나올 겁니다. 얼마나요? 중개인이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다. 태수는 숨이 막혔다. 평생 벌어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건물과 영업권을 합치면 8억 가까이 된다고 했다. 정확한 건 감정평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소 7억은 받으실 겁니다. 태수는 그날 밤 아내와 아들에게만 조용히 이 사실을 알렸다. 여보, 정말이에요? 응. 구청에서 공문 왔어. 재호도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 대박이네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말이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할인이한테는 절대로. 미라가 물었다. 왜요? 그래도 할인이도 가족인데. 아니야. 내가 할인이를 잘 알아. 돈 이야기 나오면 달라질 거야. 태수의 예감은 정확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할인과 도훈이 집을 찾아왔다. 태수는 인터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여보, 할인이가 왔어요. 미라도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할인과 도훈이 서 있었다. 도훈은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할인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할인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도훈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삼촌, 이모,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다. 들어와.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미라가 차를 내오자 도훈이 두 손으로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한참 동안 안부를 묻던 도훈이 본론을 꺼냈다. 삼촌,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 뭔데? 저희가 요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매장도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삼촌 가게 저희한테 넘겨주실 생각 없으세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 역시나였다. 도훈이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적정한 가격 드릴게요. 요즘 이 근처 시세가 좀 오른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 더 드릴게요. 삼촌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편하게 쉬시고 저희가 운영하면 서로 윈윈 아니겠어요? 할인도 거들었다. 삼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미안해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고 싶어요. 태수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거짓말이었다. 진심은 하나도 없었다. 재개발 정보를 어떻게든 입수한 것이 분명했다. 누가 말해줬니? 예.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발 정보. 누가 흘렸어? 도훈의 표정이 굳었다. 할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삼촌, 무슨? 솔직히 말해. 그거 알고 온 거잖아. 도훈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우연히요. 우연히?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데? 그건.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삼촌, 진짜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가족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니까. 태수는 짧게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인과 도훈은 몇 번 더 설득하려 했지만 태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오늘은 이만 가봐. 연락할게. 두 사람이 마지못해 일어섰다. 현관까지 배웅하는 동안 도훈이 명함을 꺼내 건넸다. 삼촌,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문이 닫히자 재호가 말했다. 아버지, 재개발 때문에 온 거 맞죠? 그런 것 같구나. 역겹네요. 평소엔 연락도 안 하더니. 미라도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할인이가 정말 반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여보. 저의 눈빛 봤어. 진심이 아니야.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할인과 도훈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훈이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는 게 보였다. 며칠 뒤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삼촌, 다시 생각해 봤는데 가격 더 올려드릴게요. 5억에 어떠세요? 태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다. 삼촌, 답장 좀 주세요. 6억까지 올려드릴게요. 태수는 휴대폰을 끄고 서랍에 넣어버렸다. 사흘 후, 이번엔 할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삼촌, 우리 진심이에요. 정말 가족처럼 같이 살고 싶어요. 할인아, 내가 진심이면 돈 이야기는 왜 나오니? 가족이면 그냥 찾아오면 되잖아. 그게 도훈 오빠가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삼촌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2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재개발 소식 듣자마자 오는 게 이해가 돼? 할인은 말문이 막혔다. 삼촌, 할인아,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돈 없어도 왔을 거야. 하지만 넌 안 왔어. 그게 답이야. 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아파왔다. 하지만 흔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누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할인이 내 대신 부탁한다. 태수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았다. 한 달쯤 지난 어느 금요일 새벽 3시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태수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삼촌, 저 할인이에요.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태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할인아, 무슨 일이야? 지금 몇 시인데? 삼촌,
저 지금 경찰서예요. 태수는 벌떡 일어났다. 옆에서 미라도 깼다. 경찰서? 왜? 무슨 일이야? 하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도훈 오빠가 잡혀갔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했다고요. 태수는 머리가 멍해졌다. 미라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리나, 천천히 말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야? 하린의 설명은 혼란스러웠지만 대충 상황은 파악됐다. 도훈이 운영하던 온라인 마케팅 회사는 거짓이었다. 실제로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도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다. 스포츠 베팅, 카지노 게임 등을 제공하며 수억 원대의 돈을 벌었다. 환전 브로커 역할도 했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도훈과 공범 여러 명이 함께 구속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할인의 명의가 여러 곳에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삼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도훈 오빠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어요. 여러 곳에서요. 태수는 숨이 막혔다. 얼마나?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저축은행이 3천만 원, 그리고 사채도 있대요. 사채? 얼마나? 3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이래요. 할인이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금액이었다.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도훈 오빠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에 도장만 찍어줬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리는 울부짖었다. 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삼촌,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집도 빼앗기고 통장도 압류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다. 옆에서 미라가 여보, 그래도 한 번만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인아.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가 널 위해 할 만큼 했다. 삼촌, 내가 가족을 밀어낸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했잖아. 지금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해. 삼촌,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하리는 울부짖었지만 태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하리나, 내가 우리를 선택했으면 달랐을 거야. 하지만 넌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어. 재개발 소식 듣고 온 거 다 알아. 미안하지만 이젠 안 돼. 삼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전화 끊을게. 삼촌,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미라가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래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까지 빌었는데. 여보, 안 돼. 이번엔 정말 안 돼. 하지만, 여보, 우리가 지금 도와주면 안 돼. 빚을 대신 갚아주고, 또 집 얻어주고, 또 생활비 대주고. 그럼 할인이가 변할까? 아니야. 또 똑같이 반복될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해. 다음 날 저녁 할인이 직접 집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을 누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삼촌, 삼촌,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태수는 인터폰 너머로 할인을 바라봤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삼촌,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재호가 현관으로 나가려 했다. 아버지, 제가 나가서 대화 좀 해볼게요. 태수가 재호의 팔을 붙잡았다. 재호야, 내가 나서지 마. 하지만 아버지, 저렇게까지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재호야.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넌 아직 몰라. 저 애는 이미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지금 찾아온 것도 돈 때문이야. 만약 우리가 도와주면 빚 갚고 나면 다시 떠날 거고 또 필요할 때만 올 거야. 그렇게 반복되는 거야. 하지만요. 재호야,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이번엔 정말 안 돼. 재호는 입을 다물었다. 밖에서 할인의 울음소리가 계속됐다. 삼촌, 삼촌, 제발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해요. 무서워요. 1시간쯤 지나자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할인은 계단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태수는 차마 볼 수 없어 인터폰 화면을 껐다. 2시간쯤 지나 다시 확인했을 때 할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계단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했다. 누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할인이 내 대신 부탁한다. 태수는 베개를 꽉 움켜쥐었다. 누나,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온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다. 최종 보상금은 7억 3천만 원. 태수는 그 돈으로 외곽에 작은 주택을 마련하고 3억의 집을 사고 나머지는 예금했다. 철물점은 정리했다. 30년 넘게 운영한 가게였지만 미련은 없었다. 여보, 이제 편하게 살아요. 미라가 새집 거실에서 말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다. 작은 마당도 있었다. 그래야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재호는 근처에 작은 배관 공사 사무실을 차려 독립했다. 가끔 들러 부모님을 챙겼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저녁 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할인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태수는 가끔 할인이를 검색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된 것 같았다. 저 애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미라가 가끔 중얼거렸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빚을 갚으며 혼자 버티며. 어느 가을날 태수는 누나의 산소를 찾았다. 벌초를 하고 간단한 제사를 지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며 떨어졌다. 누나.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할인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묘비에는 누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순이. 태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누나. 누나가 간절히 부탁했는데 난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바람이 대답 대신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래도 한 가지 지켰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으로 키웠어. 할인이가 고등학생 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할인을 집으로 데려온 날, 할인이가 아빠라고 처음 부른 날, 할인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모두 행복한 기억들이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언제부터 꼬인 걸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왔다. 무릎이 아팠다. 나이가 들었다는 걸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할인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소풍 가는 날, 생일 케이크 앞에서, 가족 여행 때, 모두 밝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태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완전히 잠그지는 않았다.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그냥 둔 것이다. 언젠가 할인이가 진짜로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면 태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땐 한 번쯤 문을 열어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정말 할인이가 변했을 때만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미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칼질 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녁 곧 될 거예요. 알았어.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 관련 뉴스였다. 태수는 채널을 돌렸다. 저녁을 먹으며 미라가 물었다. 여보, 오늘 산소 다녀왔어요? 응.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사 후 태수는 산책을 나갔다. 작은 동네였지만 걷기 좋았다. 가로수길을 천천히 걸으며 태수는 생각했다. 할인이가 언젠가 정말 변해서 돌아올까? 아마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태수는 마음 한켠에 작은 자리를 남겨두기로 했다. 그것이 누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미라가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 다 정리됐어. 태수는 눈을 감았다. 할인에게서 연락이 올지 오지 않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랍 속 사진들은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할인이 정말로 변해서 돌아온다면 그때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밤이 깊어갔다. 태수의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선택의 아픔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태수는 잠결에 누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태수야, 고생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태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미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예요? 산책이나 하러 갈까? 좋죠. 날씨도 좋은데.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태수는 미라의 손을 잡았다. 여보, 고마워.
갑자기 왜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태수의 인생에서 할인이라는 조카는 끝났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마음 한켠 아주 작은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문을 열어줄 용기가 있을까? 태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누나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태수와 미라는 조용히 걸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오랜 풍파를 지나 마침내 찾은 평화였다.